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제2회의 실무이론평가 보겠습니다. 문제 1번.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뭐냐? 바로 전 시간에 봤죠? 기업 실체의 가정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과 같은 결합 관계로 이루어진 거래로 옳은 거.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증가하는 걸 찾으래요. 분개를 해볼게요. 현금 5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시작했대요. 그럼 회사에 현금 들어오겠죠. 자산의 증가고 영업을 시작했대. 출자를 했대. 자본금이네요. 오늘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그다음 종업원 급여가 현금으로 나가요. 차변의 급여, 비용의 발생, 현금, 자산의 감소. 세 번째, 은행에서 현금 10만 원을 차입한대요. 현금으로 들어왔다 칩시다. 자산 증가, 차입했대죠. 부채, 차입금, 부채의 증가.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이게 답이네요. 네 번째, 대여금 5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데요. 돈 빌려준 걸 받는 거지. 자산의 증가,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네요. 3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 계정에 대한 분류가 옳지 않은 거. 상식적인 거죠. 매입채무는 유동부채 맞고요. 차량 운반구는 유동자산이 아니라 비유동자산 중에 유형자산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단기차입금은 유동부채 맞고 재고자산은 유동자산 맞죠.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는 거니까. 4번 보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찾으래요. 또 나왔네요. 현금하고 예금하고 현금성 자산 요 세 가지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니까 여기 현금 10만 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당좌예금은 여기 들어있겠죠. 20만 원. 보통예금도 여기 들어있겠죠. 20만 원. 단기대여금은 현금성 자산이 아니죠. 대여금이고 받으러 오면 매출채권이네요. 그리고 요 세 개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네요. 50만 원. 다섯 번째 문제 봅시다. 다음 중에서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 가장 적합한 계정 과목은 뭐예요? 단기 매매증권이죠. 자, 유가증권은 취득을 하면 단기 매매증권, 만기 보유증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매도 가능증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이거는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이거는 만기까지 끝까지 갖고 있겠다. 그런 적극적인 의도가 있을 때 그러니까 만기가 존재하려면 주식 같은 것은 만기가 없으니까 안 되고 지분증권이죠. 지분증권은 만기가 없으니까 안 되고 사채 같은 채무증권인 경우에 이걸 만기까지 끝까지 갖고 있겠다. 이게 뭐야?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도 아니고 만기까지 끝까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네, 해설에 써드렸죠.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얘는 당좌자산이고요. 얘들은 투자자산이에요. 6번에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재고자산 뭐예요?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뭐 이런 것들이죠.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다음과 같이 업무용 차량 관련 지출이 있었는데 이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는 얼마입니까? 차량 운반구의 취득가액에다가 차량가액에다가 취득세 더하고 유류대는 차량 유지비니까 더하는 게 아니고 보험료도 더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차량가액에다가 취득세를 합친 게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가 되겠네요. 해설을 보시면 유형자산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유형자산도 자산이니까 원래 그것의 구입 가격이 있겠죠. 응? 원래 준 돈, 구입 원가.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부대 비용, 부대 원가가 있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죠. 다른 상품들 같으면 보통 운반비, 하역비 이런 정도인데 유형자산은
종류와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부대 원가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써 있네요. 읽어볼게요. 유형자산의 최초에는 취득 원가로 측정하고 뭐 현물 출자로 받았거나 증여받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면 공정가치로 적습니다. 일단 돈을 주면 그 돈 적응금 되는데 돈을 안 주고 공짜로 받았거나 또는 뭐 주식을 주면서 뭐 기계장치를 받았거나 그러면 공정가치로 적는 거예요. 시장가치, 시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취득 원가는 돈 주고 샀으면 구입 원가, 내가 직접 만들었으면 제작 원가에다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는데 직접 관련된 다음 같은 원가는 모두 다 더한다. 그러니까 저 자산을 취득한 목적, 장소, 상태에 이르기까지 들어가는 돈은 모두 다 더해요.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 기계를 설치 장소를 준비하는 데 들어간 비용, 설치 장소를 준비하는 비용, 이것도 저 기계 장치를 쓰려면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운송을 하거나 어떤 취급하는데 취급비가 들었다. 이것도 저 자산을 취득하려면, 취득해서 취득한 목적대로 쓰려면 들어가는 돈이고, 세 번째가 뭐 설치하는데 돈 들었다. 네 번째가 그다음에 혹시 뭐 저 기계 장치를 제작을 한다는데 뭐 설계와 관련돼서 전문가에게 지급한 뭐 수수료가 있다면 그것도 다 자산의 원가에 더하시고, 다섯 번째 제일 잘 나오는 취득세. 취득세는 세금인데 이건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얘만큼은 세금과 공과금을 하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을 때 생기는 세금은 세금이지만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이니까 자산을 취득하는 부대 원가로 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뭐 시운전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계 설치하고 기계 잘 돌아가는지 뭐 기름을 사다가 넣었다든지 이런 비용. 자, 다만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 이건 이제 시제품이라고 하는데 시운전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원재료도 쏟아붓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 이건 기계장치에다 더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건이 튀어나왔어. 근데 이 물건을 내다 팔아서 순매각 금액이 생기면 요만큼은 원가에서 빼십시오라고 돼 있네요. 읽어보시고요. 8번 보겠습니다.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금액. 자, 정액법의 계산식은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죠. 정액법의 연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이것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죠.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1 또는 나누기 내용연수. 이게 정액법의 산식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필요 없는 정보입니다. 9번 볼게요.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예수금은 유동부채에 속합니다. 직원 급여 줄 때 이렇게 걷어넣는 거죠. 급여, 천. 돈 다 안 주고 900 걷어놓는 돈 예수금 이렇게 하네요. 부채 맞아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유동부채에 속하는 게 아니라 비유동부채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할게요. 자, 이제 종업원이 1년 일을 하면 급여를 계속 줄 것이고, 1년 일하면 뭐 법정 퇴직금은 뭐 한 달 급여, 그 다음에 2년 일하면 2달 급여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주기 위해서 기말에 퇴직하면 줘야 될 돈을 퇴직급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당장 퇴직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다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이름으로, 얘는 진짜 부채예요. 이렇게 부채를 만들어 놨다가 뭐 2년차, 3년차 쭉 모아놓겠죠. 그리고 진짜 퇴사를 하게 되면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갖다 쓰고 이렇게 돈을 주면 되겠네요.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직원의 퇴직을 위해서 준비한 돈으로, 회계처리는 감가상각비, 이제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하고 비슷해요. 근데 대손충당금은 부채는 아니죠. 자산 차감 항목. 얘는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쌓아놨다가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갖다 쓰고 현금 주는 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입니다. 단기차입금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될 부채입니다. 맞죠? 그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될 부채 맞습니다. 유동부채 중에서, 이제 장기부채 중에서 유동성이 빨라진 거. 그다음 10번 볼게요. 결산 시 미지급 이자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에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결산을 할 때 12월 31일 날이라고 보면요.
맞아. 틀린 회사도 있겠지만 미지급 이자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대요. 자,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 이걸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이해를 할 거니까. 자, 돈을 주지 않아서 비용 처리 안 했다는 얘기야.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뭐예요? 비용이죠. 요걸 회계 처리 안 했으니까 비용을 과소하게 계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비용을 계상 안 하면 어떻게 돼? 비용이 작아졌으니까 순이익이 과대 계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은 부채예요. 부채를 과소 계상을 한 거죠. 안 잡았으니까. 부채가 작아지면 뭐 요 논리만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보세요. 자주 나오니까. 이게 자산이고요. 여기가 부채고 여기가 자본이잖아요. 여기 그래프는 요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요렇게 위아래로. 얘가 움직인다고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얘는 요렇게 위아래로 움직여. 이렇게. 그래서 부채가 과소 계상이 되면 이게 올라갔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죠. 자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본이 과대 계상이 돼요. 이렇게 이해해야 빠르시니까. 그 자산을 만약에 과대 계상해봐요. 그러면 자본이 과대 계상이 되는 거야. 그 논리 받으십시다. 그래서 1번 부채가 과소 계상된 거 맞죠? 안 잡았으니까. 자산이 과소 계상됐는지 자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부채가 과대 계상되진 않았죠. 과소 계상됐으니까 순이익이 과대 계상됐네요. 그리고 자본이 과대 계상됐다는 말도 나오면 맞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본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